일단은 사실은 뭐 개인 간에 싸움을 하더라도 흔한 말로 선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일단 선빵을 잘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2003년 이라크전하고 비교해 보면 저는 지금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전쟁의 핵심은 전쟁에서 가장 먼저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뭘까요라고 질문하면 저는 사실은 군 통수권자거든요. 전쟁을 지휘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치면 이제 뭐 대통령이라든가.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키이우에 있는 대통령궁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방부라든가 지휘 시설, 개전 첫날에 실제적인 공격을 안 했어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온전하게 키이우에 돌아다녔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전쟁의 지금 현대전의 가장 큰 핵심은 전쟁 지도부를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인데, 러시아가 개전 초기에 실패했어요, 그거에. 그리고 너무 만만하게 봤어, 우크라이나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기 전에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공격할 것 같다. 공격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에 뭐 나온 보도를 보면 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사전에 예고를 했고 언제 공격할 것 같다. 준비해라. 그래서 개전 첫날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자산들이 대부분 현재 있는 데가 아니라 다른 예비 진지로 다 빠져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선빵을 날렸지만 다 헛방이 돼버렸고, 또 한 가지가 기후적인 영향도 있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뭐 우리로 치면 한 1, 2월 그때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겨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절기에 또 그 진창으로 되면서 사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이 기계화 부대들, 전차 장갑차들이 제때 지형 때문에 제대로 작전을 할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로는 뭐 해외에서 이런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그 전에 이제 돈바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우크라이나군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강력하게 나오니까 또 말렸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그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돼버렸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죠. 지루한 장기전이 되고 있고, 또 최근 추세를 보면은 사실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보면 대부분 다 평원지대잖아요. 평야지대고. 사실은 전차나 장갑차가 기동하기에 정말 너무나 좋은 전장 환경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이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전차와 장갑차가 나오기만 하면 드론에 지금 다 박살이 나요. 이제 2022년대만 초만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잘하는 뭐 제블린, 엔로우, 이제 서방이 지원한 각종 이제 대전차 유도 무기들로 우크라이나가 사실 혁혁한 정권을 올렸는데, 작년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볼린이나 엔로 같은 대전차 미사일에 당하는 것보다는 드론에 의해서 파괴되는 전차 장갑차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정도로 지금 사실 이제 드론이 전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공격을 하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축구를 보더라도 공격을 하려면 뭐 스크럼을 짜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흔한 말로 해서 이제 빌드업을 해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이제 병력이 모이고 장비들이 모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잘 보시면 이 소형 드론들이 하루에 양측에서 막 수백 수천 대가 날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전장 한 군데 이제 후방에서 모여서 전력 가지고 한번 확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모일만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뭐 하이마스나 MLRS 같은 다연장 로켓으로, 특히 이제 GMLRS 같은 유도탄으로 아니면 에이테킴스 같은 걸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병력 집결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방을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권투 치면 레프트훅을 한번 확 쳐야 되는데 안 돼요,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 계속 고착화되고, 러시아도 지금 많은 수의 전차를 잃었고, 심지어는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이제 냉전이 끝나고 유럽하고 러시아, 이제 소련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재래식 무기 감축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소련이 갖고 있던 많은 양의 전차와 장갑차, 뭐 자주포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 있는 이제 그 창고에 다 보관을 해뒀었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전 하면서 러시아가 뭐 너무 많은 기계화 장비들 잃다 보니까 그 창고에 있는 장비들마저 다 꺼내다 쓰고 있어요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뭐 1950년대 만들어진 막 T-55라든지 뭐 T-62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져와서 쓰고, 자주포도 마찬가지고. 근데 최근에 위성 사진들을 보면
그 창고도 비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굉장히 많은 패배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 우크라이나도 지금 같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고 꺼내 쓸 수 있는 건 다 꺼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뭐 나토 회원국들이나 이제 미국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 나토 회원국들도 사실 이제 과거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재래식 무기 감축 협정하면서 갖고 있던 뭐 전차 장갑차들을 창고에 많이 보관해뒀어요. 이제 그걸 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 창고도 다 비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냉전 시절의 유산들 그런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전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이 일종의 재래식 무기의 블랙홀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고 있고 예상과 다르게 장기전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러시아의 굉장한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역사를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많지만 실제로 핵을 쓴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번 떨어뜨렸죠. 실제 전장에서. 미국이 그렇게 핵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6.25 전쟁, 베트남전, 뭐 그 위에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왜 핵을 안 썼을까요? 그거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핵을 써서 전쟁을 종식시켰지만 그거에 대한 딜레마를 항상 안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도 비슷한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고 핵을 갖고 있는 거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전쟁에서 핵을 쏜다라는 거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건 약간 다른 사안일 수 있는데 뭐 오물풍선에 생물무기나 화학무기 들어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몇몇 정치인들하고 뭐 이런 기자분들이 언급을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자, 북한이 화학무기나 생물무기를 만약 썼다. 대량 살상무기 썼다. 그러면 미국은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사실 미국과 쌍벽을 이룰 만큼 전략 핵무기라든지 비전략 핵무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술 핵무기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안 쏠까요? 쏘면 당장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만약 러시아가 핵을 썼다. 그럼 당장 미국과 나토는 특히 제일 이제 그런 상황에 오게 되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도 있어요. 저게 남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 비전략 핵무기를 이제 유럽에 깔기 시작하겠죠. 실제로 1970년대에 소련이 SS-20이라는 이제 준중거리 미사일을 동유럽에 막 배치를 해요. 이제 핵탄두가 달린 배치를 하니까 유럽이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 미국과 협의를 해서 안 되겠다. 우리도 그럼 똑같은 걸 배치하자.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의 신호탄이라고 알려진 토마호크 미사일 있잖아요. 토마호크 미사일은 지금은 뭐 배에서 많이 쏘잖아요. 군함에서. 근데 이제 80년대 보면 그 지상에서 쏘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좀 다릅니다. 이제 앞에 제식 명칭은 BGM-109는 똑같은데 BGM-109G라고 그래서 그리폰이라는 미사일을 유럽에 막 배치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게 아니에요. 핵탄두를 탑재한 그리폰을 막 탑재를 해요. 배치를 해요. 그리고 퍼싱2라는 지금도 기술적으로 많은 평가를 받는 탄도미사일 중에 하나인데 이 퍼싱2라는 그야말로 명중률이 어마어마한 정밀도가 뛰어난 탄도미사일을 유럽에 깔기 시작합니다. 소련이 발칵 뒤집어졌죠. 왜냐? 미국의 이 전술 핵무기들이 모스크바를 다 사정권에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소련이 가지고 있는 정술 핵무기들은 워싱턴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사거리가 짧다 보니까. 물론 ICBM 때릴 수 있지만 그럼 만약에 선제 공격을 미국이 전술 핵무기로 시작하면 러시아는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대응 시간도 짧고 그 이제 뭐 독일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뭐 길어야 뭐 몇 분 막 이렇게 되니까 대부분 마하 5 이상으로 날아가니까 물론 이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아음속이라 그렇게 빨리 못 가지만 명중률이 뭐 수 미터급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소련이 미국을 불러 대화를 하죠. 야 이거 우리 이제 미국 그러니까 그리고 서유럽에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막 독일이나 영국 막 이런 데서 시민단체 들고 일어났죠. 핵 전쟁의 위협을 고조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소가 만나서 준중거리 미사일 핵전략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둘 다 폐기하자. 그래서 폐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술 핵무기를 썼다? 당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도 유럽 국가들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는 거를 컨트롤하기 힘들어져요. 아니 뭐 독일이나 지금 이제 프랑스나 영국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고 영국은 약간 좀 다르지만 이제 미국의 SLBM을 갖다 쓰고 뭐 이런 이제 하고 하는데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뭐 독일이 기술이 안 돼서 안 하겠어요? 뭐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가 기술이 안 돼서 안 하겠어요? 사실 뭐 원자폭탄은 같은 경우에는 1940년대 기술인데 지금은 어떻게 만든지 구글 검색만 해도 다 나와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을 갖는 것도 아니 재처리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러시아는 그래서 그 카드를 쓰기가 힘들다는 거죠. 저는 사실 푸틴이 뭐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아예 전쟁 초반에 썼다라면 우크라이나전을 빨리 끝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을 쓴다는 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우리가 또 6.25 전쟁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전 상황이 6.25 전쟁 말기랑 굉장히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전선이 정체돼 있죠. 근데 우리가 그 6.25 전쟁 잘 보시면 이 전선이 정체된 기가 꽤 길었어요. 그 뭐 영화 고지전 보면 알다시피 고지 하나를 놓고 막 주인이 바뀌고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한 개 지점을 두고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게 더 가면 우리가 그럼 6.25 전쟁이 왜 정전으로 끝났냐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제사회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전쟁에 지쳐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나요? 그러니까 핵심이잖아요. 저도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일단 6.25 전쟁도 비슷했어요. 초반에 성과가 있었고 다만 이제 이후에 중공군이 내려오고 막 이러면서 전선이 정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도대체 이 전쟁 언제 끝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국제사회도 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 수렁에 빠졌던 아프가니스탄 전도 보면 뒤로 갈수록 이제 전쟁에 대해서 이 전쟁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또 축구하니까 지금 약간 우크라이나전이 그런 상황으로 왔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정전을 했어. 정전했는데 그럼 또 러시아가 안 쳐들어올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뭔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재침공에 대비한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전을 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을 이제 정전하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마어마한 군사 원조를 받았고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그러니까 안보적인 뭔가 담보를 해준 거죠. 지켜줄게 우리가 너희를.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안 나오면 뭐 미국이 됐든 나토가 됐든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도 정전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가장 큰 변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서 어마어마한 양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좀 획기적인 반전을 일으킨다. 그러면 러시아가 오히려 정전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크라이나도 획기적인 공격에 실패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그만하자라고. 근데 더 핵심적인 건 그럼 그 이후에 정전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이제 그게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년, 23년 정도 무기 체계 관련돼서 글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무기 체계 같은 경우에는 패션이랑 똑같습니다. 트렌드가 있어요. 특히 어떤 전쟁에서 어떻게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무기들이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쓰이고는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제 폴란드가 22년도에 어마어마한 양의 우리나라 무기들을 샀잖아요.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전의 교훈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K방산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꼽는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보면 우크라이나전이 전쟁의 양산이 포탄의 전쟁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특히 서유럽 국가들 거기도 방산 강국들이 많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축구할 때 그러잖아요. 전차군단이라고. 그래서 지상 장비 쪽에서는 거의 미국과 어깨를 견줄 만큼 거의 탑티어급이에요. 근데 냉전 끝나고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제 서유럽 국가들하고 소련하고 재래식 무기 감축 협정하면서 전차 수를 확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전차에 대한 이 성능 개량이나 이런 건 물론 조금씩 하긴 했지만 일단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전차 자주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생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막 복구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래식 무기들, 전차, 자주포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보니까 제일 많이 만들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야.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가 사실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K방산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우크라이나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크라이나전이 우리 K방산에 많은 도움을 주긴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K방산 지금은 K방산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K방산이 그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이 터지면서 정말 세계적인 방산이 돼버렸어요. 이제 제가 21년도에 취재 때문에 저기 창원에 있는 어떤 중소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21년도만 해도 정말 K방산 상황이 정말 안 좋았어요.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창원에 취재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K2 전차 추가 양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앞에서 양산이 되고 바로 이어져서 양산이 되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 때문에 지연이 자꾸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한 1년 놀아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또 K2 전차가 파워팩 문제 때문에 한 진짜 1년 논 적이 있거든요. 공장이나 중소기업도 1년 논 적이 있어요. 정말 피눈물을 다 그때 흘렸는데 그때 이제 갔던 데가 이제 K2 전차의 중요한 구성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장님을 이제 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 가서 이제 몇몇 사장님들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그러했어요. 이번에 이거 안 되면 우리 회사 접을 거다. 안 할 거다. 왜냐면 지난번에 한 1년을 그렇게 한번 논 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 1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 건데 이거 문 닫아야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21년도에. 저는 이제 22년도에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입사를 했는데 당시 카이도 그렇게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 말레이시아 수출해야 된다라고 막 말은 하고 있는데 진전이 그렇게 막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때 제가 이제 카이 들어가기 전에 2년 전부터 말레이시아 수출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 수출이 뭐 이제 작년에 되긴 됐지만 그것도 얘기 나온 거하고 한 거 종합해 보면 거의 5년 이상 걸렸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22년도에. 그래서 근데 우크라이나전이 빵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자, 저 전쟁이 터지면 과연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 했었거든요. 근데 4월쯤 됐는데 폴란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딱 터지니까 그때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 지금 K2 전차를 만드는 현지에서 가장 먼저 정보를 입수했어요. 폴란드가 K2 전차를 포함해서 대량의 그러니까 전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구매하려고 한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사실 다른 방사업체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폴란드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제가 있었던 카이도 그때 막 달려갔고 진짜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각 회사 사장님들이 현대로템에 고맙다고 하기도 했고 실제로 현대로템 사장님한테 밥도 한번 산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 폴란드 K방산 수출에 현대로템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1월에 그걸 알았어요. 현대로템이. 준비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카이 다니고 있었는데 4월인가 그때 갑자기 폴란드에서 컨퍼런스 콜을 한다는 거예요. 폴란드 정부가. 그래서 드디어 뭔가 오는구나.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폴란드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에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서울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제 카이는 사천에서 주로 이제 항공기를 만들고 서울에는 뭐 이제 홍보라든가 대관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원 부서들이 사실 있어요. 서울에 있어야 되는 부서들이 그 오셔서 이제 폴란드 국방장관이 보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더 놀랐던 게 뭐냐면 국방장관만 온 게 아니라 폴란드 정부에서
국방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어서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다들 놀랬죠. 그래서 심지어는 폴란드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F-50에 이렇게 탑승해가지고 이제 사진 찍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뒤에 여자분인데 폴란드 분인데 정말 그 예산 담당하는 분을 태웠어요. 너무 중요한 사담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세계적인 이런 획득, 무기 체계 획득 사업을 보면 이런 사례가 없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양을.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게 뭐냐면 당시에 뭐 현대로템이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K9 자주포로 유명한 그다음에 F-50 수출하는 카이나 생산 라인에 우리 군에 납품하려고 그 만들던 물건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는 당시에 이제 이거 자칫 우크라이나전이 잠깐만 이제 우리로 이게 날라올 것 같은데 빨리 받아야 되는데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격도 물론 중요했지만 우선은 납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군에 납품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개필러라는 형식으로 미리 지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분들 뭐 가성비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물론 이제 가성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고 그런 것들이 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K 방산의 전성기를 좀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뭐 제가 앞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지금 재래식 무기죠. 특히 뭐 전차, 자주포, 그다음에 이제 다연장 로켓. 그래서 폴란드가 산 것들 보면 이제 뭐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그다음에 뭐 F-50, 그다음에 이제 중동 쪽에서는 이제 천무, 그다음에 천궁2 같은 지대공 미사일, 국산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가 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사우디 천궁 수출했잖아요. 천궁2 수출했잖아요. 한 4조 원 규모.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우리가 사우디 수출하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이게 그러니까 계약서에 계약 서명한 데까지 얼마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1년? 아니에요. 10년 걸렸어요. 가서 소개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는 데까지 10년 걸렸어요. 그렇게 보면 폴란드가 한 거는 정말 엄청 빠르고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사실 이게 해외 무기를 판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해외 무기 시장은 특히 서유럽 같은 경우, 유럽의 경우 블록화가 되게 심한 곳 중에 하나예요. 잘 보세요. EU는 또 유럽 연합이라는 책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과거 같으면은 사실 우리가 시장 진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지역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독일이 그 PGH-2000이라는 자주포를 생산 안 하면서 특히 이제 궤도식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나라들은 사실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K9 자주포가 노르웨이나 뭐 리투아니아, 뭐 핀란드 이런 데 팔렸던 이유가 유럽에 사실 이제 궤도형으로 움직이는 자주포가 PGH-2000이 단종되고 나서 없어졌어요, 그냥. 그렇다고 옛날에 쓰던 걸 계속 쓰자니 새로운 전장 환경에 쓰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K9 자주포가 나토 회원국들도 좀 사고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황이 그때가 그랬으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유럽이 재군비 모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미국도 계속 강조하는 게 국방 예산 더 써라. 무기 획득 많이 해라. 우리가 다 해줄 수 없다. 아마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대선에서 재선하면 더 심해질 거예요. 국방비 더 많이 쓰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제 많이 사라. 이제 유럽 방산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거 자칫 이렇게 폴란드처럼 다른 나라가 많이 사기 시작하면 뭐 약간 이제 속된 표현이지만 나와바리를 뺏기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프랑스나 독일이나 지금 막 공장 증설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인원 많이 뽑고.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갈 자리를 이제 차단을 하겠다. 근데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폴란드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구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또 폴란드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1차 계약을 했고 1차 계약을 해서 이제 개필러 그러니까 빨리 써야 될 것들은 이미 보내고 있고 2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현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양이 많습니다. 거의 뭐 2차 계약 같은 경우는 뭐 20조가 넘을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폴란드가 물론 가난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 많은 돈을 또 뽑아낼 수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국방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대도 계속 증설을 하고 증편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거 사는 게 이걸
사서 기존에 갖고 있던 과거 소련제 무기들 이걸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공백을 지금 다 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자기 시장을 뺏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위협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무기 체계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사실 유럽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무기들하고 어떤 것들은 심지어 뭐 5년 이상 혹은 뭐 20년 가깝게 기술적 격차가 있어요. 유럽산 무기들이 가격은 비싸지만 비싼 만큼 좋은 것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가성비 언급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유럽에 들어간 기회를 어떻게 더 확대하고 살릴 거냐. 그래서 이제 많은 업체들이 생각하는 게 현지 생산 뭐 이런 거 생각하시고, 저는 더 나가서 사실은 뭐 R&D 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폴란드가 만든 무기들을 우리가 절충교육 형식으로 또 우리 군에서 쓴다던가 이런 것들도 좀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유럽에서 유럽 시장에서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KF-21을 만들려고 한 10년 넘게 국내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주장과 해외에서 사오면 되지 왜 하느냐. 이게 한 10년간 막 싸우다가 이제 결론이 난 게 다 좋아 그럼 개발하자. 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니 해외와 공동 개발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파트너로 선택을 한 게 인도네시아였어요. 인도네시아도 우리랑 그런 걸 할 때는 우리나라 무기를 엄청 많이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수출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T-50을 가장 해외 나라 중에 가장 먼저 사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리고 국산 잠수함이 제일 먼저 수출된 나라도 인도네시아였고 과거서부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보면 우리 K 방산 무기의 개시를 알린 그런 고객이었죠. 근데 이게 꼬이기 시작한 게 인도네시아의 이제 프라보라는 국방장관이 지금 이제 현 대통령 되시는 분이 들어서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대우조선해양 지금 현 하나오션이 그때 인도네시아의 잠수함을 6척을 하려고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3척은 했고 3척을 추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 프라보 국방이 딱 나타나더니 이거는 인도네시아 군이 생각하는 작전 요구 성능과 너무 먼 것 같다. 그게 돼버린 거야. 스톱이 돼버린 거야. 그러더니 KF-21 분담금 문제도 지지부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그 프라보 장관 입장에서는 KF-21은 2026년이나 돼야 나오는 전투기고 또 한 가지로는 공대공 임무밖에 못하니까 블록 1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 돈이면 차라리 다른 나라 전투기를 사는 게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국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좋은 거 아니야? 물론 거기에는 이제 본인이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선택을 했죠. 라팔 전투기를 한 40대 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잠수함 살려고 했던 것도 프랑스 잠수함을 사기로 했고 최근에는 또 작년 같은 경우에 F-15 전투기도 추가로 한 20대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 제일 우려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티즌 분들이나 이거 보시는 분들이 개발비 안 냈네 뭐 이러면서 이제 인도네시아를 막 지탄하는 거 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근데 저는 더 우려가 되는 게 개발비는 사실 뭐 막 지금 밖에서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걱정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전투기 개발비를 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개발비를 대는 방식도 있고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거기서 n분의 1로 내는 방식. 그러니까 전투기 가격에 개발비를 포함해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게 KF-21의 개발 분담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인도네시아가 한 40대를 산다 그랬어요. KF-21을.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프라보 대통령이 만약에 집권을 계속하고 최근에 이런 한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안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특히 이제 프라보 국방장관 있을 때 전투기 사는 데만 20조를 썼어요. 20조 넘게 썼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공군이 전투기를 갑자기 한 해에 전투기 사는데 20조 썼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제가 이제 FX 1차 사업도 취재를 했었고 3차 사업도 이제 취재했었는데 3차 사업이 7조 4천억인가 그랬어요. F-35들이 오는 게. 그것도 그런 사업을 할 때가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공군이 사업하면 육군 해군이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어차피 프라보가라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삐리 꽂히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아주 가난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잘 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투기사들이 20조를 태웠다? 근데 물론 20조를 한 번에 다 내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전투기 구매를 하다 보면 우리가 뭐 미국에서 전투기 사온다 그러면은 뭐 몇 년간에 걸쳐서 한 뭐 길게는 10년, 짧은 거는 이렇게 할부 방식으로 내는데, 그럼 이제 인도네시아 공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을 그 20조 예산을 쓰는데 다 써야 되는데, 그럼 과연 KF-21 40여 대를 사줄 수 있을까요? 돈 내고? 안 그럼 그 이제 이거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고, 두 번째로는 사는데 수출금융 얘기를 하겠죠. 수출금융 100%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KF-21이 얼마 전에 계약을 했지만 뭐 정확한 계약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추정했을 때 대당 1,000억 정도로 보거든요. 무장 다 빼고 뭐 그냥 뭐 전투기 자체 엔진 끼고 뭐 이런 거 무장은 빼고 그 부수적인 옵션들을 빼고 순수한 전투기 가격을 한 1,000억으로 예상을 하는데, 한 40대 생각하면 거의 4조 넘는 돈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내수에서 쓰는 것보다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가격이 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 4조 원 이상, 혹시 뭐 많으면 5조 원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 세금이 들어간 수출금융 지원을 통해서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나마 그거는 그래도 괜찮은 시나리오예요. 물론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또 한 가지가 우리 KF-10 필요 없어. 대신에 우리가 지금 이제 T-50을 쓰고 있으니까 T-50 같은 전투기 몇 대 더 살게. 그리고 끝내자. 그럼 한 이제 1조, 2조 정도에서 딱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제일 우려가 되는 게 특히 K방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시장이었던 동남아 시장에 유럽 방산업체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특히 동남아 시장은 지금은 터키도, 그러니까 구남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에 말레이시아가 터키 초계엄 수주했거든요. 계속적으로 좀. 그러니까 터키가 굉장히 이제 터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말레이시아도 이슬람 국가도 터키도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키가 적극적으로 지금 동남아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이라든가 수상함,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동남아 시장에서 좀 강했던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역전이 돼버렸죠. 물론 이제 우리가 HD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의 초계함 사업이라든가 호위함 사업을 수출했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뺏기고 있어요. 그게 좀 사실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네, 아침에 뭐 속보로 뜨고 한 걸 보긴 했습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 혹은 그 앞서서 이명박 정부 시절만 해도 북한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거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북한이 막 여러 종류의 미사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막 개발하다 보니까 발사 당일날 이게 어떤 미사일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망했다가 다음날 북한이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면 생각지 못했던 미사일들이 막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제 언론사에서 코멘트를 요청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잠겼다가 이제 망신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우리 군내에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라던가 그다음에 발사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한미 연합 정찰 자산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 군이 앞서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에는 그린파인 그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가 있고, 해상에는 또 이지스 구축하면 이지스 레이더 체계가 있고 스파이원 레이더 체계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발사 궤적 자체를 지금은 거의 실시간으로 다 확보를 하고, 이 발사 궤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걸 요격을 하려면
각 미사일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특성 중에 중요한 게 발사 궤적이거든요. 일례로 이제 어떤 미사일이 날아갔을 때 어느 지점에서 대기권을 재진입해서 혹은 아니면 하늘에서 날아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지상으로 낙하되느냐, 그리고 어떤 속도를 갖고 있냐,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공군에 배치 중인 탄도탄 요격 기능을 가진 천궁2라든가 아니면 지금 개발을 막 끝낸 LSAM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런 데다가 그런 특성들을 소프트화해서 미사일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미사일이나 통제 시스템에. 그러면 보다 효과적인 요격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 이 보시는 분들이 좀 눈여겨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뭐 정찰위성 쏜다고 이제 그 로켓을 이용해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 전에도 이제 뭐 은하 3호라던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잔해를 확보를 했는데 미사일 같은 경우에 특히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1단도 있고 2단도 있고 뭐 단수가 이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북한이 발사하는 뭐 사거리가 뭐 1000km 이상 되는 준중거리 미사일이나 아니면 ICBM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동해 쪽에서 많이 쏘긴 하는데 잔해물들이 좀 먼 바다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거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은하 3호 뭐 이런 로켓 같은 경우에는 서해로 쐈거든요. 서해로에서 이제 태평양 쪽으로 미사일이 날아갔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지점들을 좀 예측을 해서 그 위치에 가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수거를 많이 해오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깊은 바다에 있는 걸 또 잘 건져내는 그런 또 능력도 가지고 있고 했는데 반면에 좀 탄도미사일은 동해가 워낙 또 수심이 깊고 그러다 보니까 잔해 수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사실 그 냉전 이후에 러시아에게 중요했던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돈이라든가 경제 지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모든 게 사실 다 지금 상황이 반전된 게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는 물론 경제도 중요하지만 안보가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생각한 만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안 되고 있고 사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거 러시아가 군사력이 어마어마하니까 한 일주일이면 끝나지 않을까 다들 전쟁 전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거의 이제 한 뭐 3년 가깝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서방의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도 오판을 한 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항전 의지를 이 전쟁을 벌일 때 계산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과거 소련이 일으켰던 아프가니스탄 전쟁만큼 지금 수렁으로 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전선이 지금 2022년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드라마틱한 상황을 만들어냈고 근데 이제 22년 하반기 23년 되면서 전선이 사실상 지금은 교착 상태로 돼 있고 요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25 전쟁 초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밀려났지만 다시 역습해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전선이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제 교착이 돼버린 그리고 이제 휴전을 하게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전도 어떻게 보면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사실 이제 포탄이거든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우크라이나전에서 우크라이나가 한 하루에 1000발 정도의 포탄을 쏘고 러시아가 한 10,000발 정도 쏜다고 했거든요. 거의 10배 넘게 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미국에서 이슈가 됐던 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예산 이게 의회 통과가 안 되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포탄을 쏘는데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군이 1000발 이상의 포탄을 지금 전선에서 쏠 수 있을 만큼 그런 양들이 계속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전선에서 뭔가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려면 뭐 그전에도 북한이 사실 러시아에 많은 양의 포탄을 지원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푸틴이 북한으로 달려간 거고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경제 사정이 매우 안 좋고 각종 이제 국제사회 국제 제재로 인해서 특히 핵과 대량 살상 무기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러시아가 손을 내밀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상호 윈윈이 된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뭘 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뚜렷한 증거가 나온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의심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북한이 얼마 전에 그 정찰 위성 발사했을 때 이제 실패했을 때 그때 그 현장에 러시아 기술자들이 왔었다는 그런 뉴스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방산업체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전에도 여러 국내 무기 체계 개발하는 거를 많이 봐왔는데 기술을 물론 직접적으로 이전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러시아는 사실 다양한 무기들을 만들었고 특히 항공 우주 분야에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굉장히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뭐 은퇴한 기술자들도 많겠죠. 실제 러시아의 방산업체에 일하진 않고 일하다가 은퇴하신 그런 기술자분들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 와서 그 북한 기술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에 답변만 해줘도 북한의 무기 개발 기술이 굉장히 진일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인적 교류가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은 그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북한이 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거에 대해서 그 회색지대 전술이 뭐냐면은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비물리적 수단으로 상대방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물풍선과 함께 같이 했던 게 뭐냐면 GPS 전파 교란, 그다음에 오물풍선. 오물풍선이 보면은 사실은 이게 무슨 무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 이제 우리 민간 단체들이 이제 대북 전단을 그렇게 풍선이란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도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맞대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뭐 날라왔을 때 그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공포로 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비물리적 수단에다가 물리적 수단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자칫 이게 우리가 북한에 도발 빌미를 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뭐 정부나 군에서 이 문자를 날릴 때 잘 보시면은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사실 뭐 그동안에 거기에 뭐 생물 무기가 있으면 어떡하냐, 뭐 화학 무기가 있으면 어떡하냐, 막 이런 걱정들 하셨는데 사실 그건 너무 오바 같고. 근데 오물풍선의 이 좀 피해 중에 하나가 오물풍선이 안에 여러 가지 쓰레기들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중에 퍼뜨리려면 그 안에 일종의 이제 타이머로 된 소형 폭약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터지면서 사실 이제 확 펼쳐지는 건데 북한도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뭐 과거에는 했습니다. 사실 우리와 북한이 심리전 목적으로 전단을 날리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이전에는. 근데 이제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머가 장착된 이 소형 폭약이 제때 안 터지고 지상에 내려와서 터져서 뭐 자동차에 뭐 피해를 입히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만약에 발견을 하시더라도 너무 가까이 가시면 안 되고 빨리 인근 뭐 경찰이나 군부대에 이제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면전의 가능성보다는 국지 도발이라고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건 뭐 상상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저렇게 오물풍선을 보내는 거 보면 이제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대표적으로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대표적으로 벌였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뭐 지뢰 도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막 그런 물리적 수단을 이용한 도발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뭐 아주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지고 사실 이제 비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2018년에 4월 27일에 이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2017년에 굉장히 그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졌던 시기였어요. 저도 그때 사실 제가 와이프한테 전화를 이런 전쟁 위기와 관련돼서
한 2번 정도 한 적이 있어요. 2000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지뢰 도발 때 북한이 지뢰 도발하고 우리 군이 이제 일종의 이제 보복 작전 하려고 실제로 이제 준비를 했었던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야 좀 상황이 안 좋다, 빨리 편의점 가서 생수하고 햇반하고 스팸 사놔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2017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2017년에 특히 이제 하반기에 그때 갑자기 이제 남북 간의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항공모함 세 척이 이제 동해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군 일각에서 무슨 얘기들을 했냐면, 야, 미국이 항공모함 세 척을 보낸다는 거는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들어간 것 같다. 2018년 한 2월까지만 해도 한미연합사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미국이 정말 북한을 때리려고 한다. 근데 2017년 말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제3국에서 북측 고위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북측 고위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미국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측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놀랬고, 사실 4.27 남북 정상회담이 된 것도 그런 분위기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은둔해 있던 김정은이 세계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도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전면전은 사실상 만약 북한이 전면전을 시행한다라는 거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뭐 핵, 화학무기 이런 거 썼다? 바로 미국도 핵을 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제 국지전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북한이 국지전을 벌였을 때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과거 돌아가서 과거와 같이 연평도 포격 사건을 벌인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지금은 뭐 알다시피 뭐 직강 끝이라 그래서 북한이 도발 원점을 뭐 거의 이제 박살을 내겠다라는 걸 갖고 있는데, 근데 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그 연평도 포격 사건 때는 이제 사실은 우리 군도 그 개념이, 자위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연평도라든가 이 군사분계선 같은 경우에는 유엔사가 이제 정전협정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다가 생기다 보니까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헤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이제 국지도발을 일으켰는데 연평도 인근에서, 근데 주변에 있는 데서 포를 쏘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이 아시다시피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KN-23이라든지 이런 장거리라고 하면 뭐 몇천 킬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몇백 킬로미터 정도에서 쏠 수 있는 유도탄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연평도나 백령도를 북한 내륙에서 그런 무기를 이용해서 공격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발 원점이 북한 내륙인데 어떻게 공격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비슷한데, 지뢰 도발했을 때 그때 정말 뭐 우리 군이 보복 작전을 하려고 했었어요.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는데 미국이 말려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한국의 응징 보복 작전 때문에 자칫 이게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당시엔 좀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대신에 우리가 전략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급하게 전개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마무리됐는데, 뭐 실제 작전도 어떤 내용의 작전하려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요건 이제 묻어두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그런 국지 도발을 일으켰을 때 도발 원점이,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장사정 유도탄 같은 걸 이용해서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 일단 도발 원점이 북한 내륙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측,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엔사가 과연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줄까? 이제 상황 관리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좀 뭐 지금 국방부는 만약 그런 즉강끝이라고 계속 하는데, 좋죠. 즉강끝 도발 원점 때리고 뭐 이러면 좋은데, 다 좋은데, 또 우리의 그런 피해에 대해서 응징 보복한다라는 측면에서 다 좋은데, 뭐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위권 차원에서도 문제가 안 되는데,
내륙에서 그런다? 요거는 조금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우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조금 저는 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현 정부가 물론 이제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지금 그 오물풍선이라든가 GPS 교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우리나라를 괴롭히지만 사실 좀 유연성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제가 이제 뭐 북한학을 한 사람은 아니고 저 이제 군사 전략을 전공으로 뭐 했던 사람이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화의 가능성도 이제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냐. 남북한이 너무 강대강으로 가다 보면 사실 원치 않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북한에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대화의 통로도 좀 열어놔야 되지 않냐.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의 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이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제 오물풍선 계속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통지문 보내고 아니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남북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 라는 그런 제스처도 조금 좀 취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미 해군이 쓰는 군함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고 왜냐면은 이 흔히 이제 특수선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군함을 이제 건조하는 걸 특수선 사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도 사실 이제 그런 특수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문제라든가 뭐 그다음에 자국 내 산업 때문에 해외에서 미 해군 군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럼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가만히 안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시장이 그러니까 군함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부분, 흔히 말하는 이제 MRO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MRO 관련된 부분은 뭐 국내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요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를 놓고 작전을 하지만 아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미 7함대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7함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본을 주 기지로 하고 있으니까 당장 수해는 사실 이제 일본에 있는 조선소들이 입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7함대만 보자면 일본에 있는 조선소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일단 가까우니까 강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뭐 먼 건 아니잖아요. 예,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군함 유지 보수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향후 미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선 사업을 하는 아주 큰 회사가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위함 같은 좀 작은 배 아니면 약간 특수 목적의 그런 군함들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그런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잖아요. 특히 이제 대만을 두고 미중 간의 전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은 사실 이제 상업적 조선소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주하는 걸 보면 항상 이제 우리하고 중국이 맨날 싸우잖아요. 3등이 한 일본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특수선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군함을 뭐 이쪽 제가 친한 이제 대만의 군사 평론가의 표현을 빌자면 군함을 정말 물만두를 빚듯이 찍어내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 해군의 그런 각종 군함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지금. 근데 반면에 미 해군은 물론 이제 군함을 비교할 때 보는 게 물론 척수도 중요하지만 배수량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미 해군이 앞서 있어요. 근데 척수에선 밀려요 지금. 그리고 미 해군은 태평양에서만 작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서양에서 작전해야 되고 북해에도 가야 되고 바빠 세계 정찰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 아태 지역에 집중시킬 수 있는 군함이 굉장히 중국 비교했을 때 얼마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 해군이 연안전투함이라는 호위함 사업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좀 잘못됐어요. 그러면서 예정된 척수보다
예정된 척수를 채우지 못하고 그냥 중도에 중단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호위함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조선소들이 워낙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 해군이 원하는 시기에 배를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코비드 원라인으로 인해서 뭐 이 보시는 분들도 아마 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코비드 19 원라인 이후에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물가가 다 올랐고 방산도 지금 그래요. 군함 쪽도 마찬가지고 원부자재값 다 올랐고 중요 구성품 가격 다 올랐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만들고 있는 배도 예를 들어서 중요 핵심 구성품이 납기가 막 지연이 되다 보니까 미 해군이 생각했던 계획했던 시기에 배들이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럼 해외에 잘하는 뭐 우리나라 같은 뭐 하나오션이나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일본 뭐 이런 데서 좀 할 수 없겠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 미 레이건 행정부 때만 해도 이제 당시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막 배를 뭐 600척, 700척까지 건져야 된다 막 이런 계획도 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거의 근접하게 또 배를 찍어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한 척의 군함이라도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심각한 상황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선만 보면 해군이 초창기에 이제 시작했을 때는 정말 배 한 척 없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들면 조선 기술이 좋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세계적 성능을 갖고 있는 군함들을 이제 만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흔히 우리가 K방사에서 얘기하는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거죠.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특수선 사업의 아픈 기억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2010년대 영국의 군수지원함을 수주해가지고 이제 납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어떤 회사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러니까 군수지원함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전투함이 아니잖아요. 싸우는 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영국 해군은 미 해군과 같이 되게 선진 해군에 속하는 선진 해군 그룹에 속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걸 중요하게 보냐면 특히 영국 해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영국이 과거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뒷받침을 해준 게 영국 해군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포클랜드전 치르면서 대한 미사일에 정말 호되게 당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대한 미사일이 피격됐을 때 어떻게 특히 안전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를 다 만들었던데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인수하려고 딱 왔는데 영국에서 다 안 돼, 안 돼, 안 돼 돼버린 거예요. 인도 지연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위약금 막 생기고, 그다음에 회사도 이거 돈을 받아야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그때 한번 호되게 한번 당한 적이 있었죠. 그 이제 너무 쉽게 해외 군함 사업을 접근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주도 다른 경쟁사들 이제 유럽에 있는 사들은 비싸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기준을 아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좀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쪽 해군 기준에는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인도 지연되고 이제 사태 발생하거든요. 중요한 게 우리가 해외 예를 들어서 이제 선진국 해군에 팔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탠다드를 어떻게 잘 지켜주느냐. 그래서 잘못하면 오히려 정말 적자수주가 될 수도 있고 잘하면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수익성은 민간 선박 만드는 게 훨씬 낫죠. 예. 뭐 일부 회사에서는 이제 뭐 특수를 하면 막 뭐 영업이 뭐 엄청난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양대 조선사에서 이제 이런 뭐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특수선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왜 해외로 지금 나가려고 그러느냐?
첫 번째 이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군함 시장은 포화 상태예요. 이렇게 가면 지금 이제 뭐 닦아놓고 말씀드릴게요. 특수선 사업을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4개 업체가 있어요.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다음에 SK인시플랜트 그다음에 한진중공업 4개사가 있어요. 근데 이 4개사가 우리나라 해군하고 해경 사업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과거에는 그게 있었어요. 이제 방산 뭐 특정된 것만 하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없어졌죠. 없어지면서 그래서 과거에는 뭐 호위함 구축함만 만들던 회사도 이제는 상륙함을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잠수함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일례로 지금 차기 호위함 해군에 이제 막 배치되고 있는 차기 호위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설계도 같은 거는 뭐 이제 방사청이나 해군에서 이렇게 하고 건조는 조선사에 맡기거든요. 근데 호위함 만드는 업체만 지금 3개예요. 우리나라에 이 좁은 시장에 그거 두고 새 업체가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수주를 하려고 적자 수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남는 게 별로 없는 수주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야, 이대로 가면 정말 제로섬 게임이다. 그럼 우리가 이 난국을 타게 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해외 시장에 나가야 된다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HD 현대중공업도 뭐 남미에서 지금 뭐 군함 수주하고 필리핀 수출하고 이러는 게 안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있으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좀 절대절명의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이 오스타를 인수하려는 것도 사실 그런 비슷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군함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뭐 이런 그 오커스 그룹에 들어가려면 뭐 영국, 미국, 호주 뭐 요에 있는 회사들 중 하나를 뭐 M&A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항공모함 그다음에 이제 전략 핵잠수함, 공격 원잠 그다음에 구축함, 순양함은 이미 한 업체가 있어요. 2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못 들어가요, 사실. 우리 이 조선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호위함 사업.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호위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척수가 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만약에 시장 진입이 가능하죠. 만약에 수주를 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특수선을 하는 조선소 입장에서는 회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미국 군함을 만들어. 그럼 일단 브랜드 밸류나 네임 밸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약에 이익까지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만한 게 없는 거죠.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건 있습니다. 해외 군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에 보면 그러니까 군함 보면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장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EOIR 같은 보는 장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구성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엔진도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 해군도 사실 비슷해요. 군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사용자가 지정을 하거든요. 요거 달아주세요. 우리 지금 요거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차기 호위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무장이라든지 센서류가 국산화가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해외에 과연 그 우리의 장비들이 먹힐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께 싸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일종의 이제 우리가 군함을 수주하거나 건조했을 때 그 2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역량을 또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은 이제 우리 조선소들의 좀 약점이 뭐냐면 일단 너무 많고 일본은 지금 사실 특수선을 거의 1개 업체, 2개 업체 정도 하는데 우리는 4개 업체고 프랑스도 사실상 이제 1개 업체가 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업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배를 하나 만들면 블럭별로 나눠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수선 사업 특히 국내 특수선 사업은 좀 인수합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예 2개 업체 정도만 남든가 4개 업체가 있는다라는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처럼 중국처럼 배를 많이 만든다던가 미국처럼 뭐 정말 뭐 한 번에 막 거의 100척 가깝게 막 찍어내면 그럼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뭐 이게 보통 이제 해군에서 그 배치별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롯데별로 잘라서 이게 수주를 하는데 3척 놓고 3개 업체가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물론 납세자인 국민 입장 그다음에 사는 해당 군의 입장에서는 싸고 좋은 배를 사는 건 좋아요. 당장은 좋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거는 산업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이 지금 특수한 사업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너무 많다 이거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나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2017년에 이제 뭐 방송 기고하면서 추가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뭐 투자사나 그다음에 언론사 가서 그런 강의를 많이 했어요. 전쟁에 살아남는 법과 관련된 강의를 많이 했고 그걸로 뭐 하여튼 그런 강의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분단이 돼 있는 나라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지만 언제든지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그런 준비를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국내에 있는 해외 이런 업체 이제 회사들 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 비상식량하고 뭐 생수 이런 것도 준비를 해놓은 데도 있었고 더 나가서 방탄복 그다음에 방독면 이런 것도 준비한 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너무 이제 오랜 기간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솔직히 집에 그런 키트 갖고 있는 분들도 거의 없을걸요? 예. 그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생수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것 이상으로 집에 사실 정수기가 있는데 항상 사놓거든요. 물은 항상 사놓고 쌀도 와이프가 항상 얘기를 해요. 달랑 하나만 사지 말고 여유로 2-3개 정도는 더 사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좀 평시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많이 구매하면 좀 싸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쌓아놓고 있어야 되지 않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건 뭐 전쟁뿐만 아니라 재해 때도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뭐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아마 그럴 겁니다. 갑자기 북한이 포를 서울에 쐈어. 그러면 나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지? 그렇죠? 기지국이 파괴되고 통신이 안 되고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제 뭐 유사시가 되면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가족이 어디서 만나자 뭐 이런 것들도 좀 미리 해놓으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주변에 방공호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사시에 물이 끊겼을 때 어디 가면 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검색해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그런 거 특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뭐 매일 하는 일이시겠지만 특히 이런 안보와 관련된 부분도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유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고 또 마지막으로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K방산이 과거에는 사실 그렇게 주목을 못 받다가 폴란드 수출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뭐 거의 아주 일례드리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 3년 전만 해도 한 거의 2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한 2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물론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도 향후 K방산이 최소 5년, 최소 10년은 잘 나갈 것 같아요. 이제 받아놓은 이 수량들이 꽤 있어서. 근데 사실 많은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지금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호황을 이루다 보니까 사람도 지금 많이 뽑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 5년, 10년 뒤에 우리가 팔 수 있는 아이템이 잘 안 보여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지금처럼 호황이 만약에 10년 뒤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람은 많이 뽑아놨는데 만약에 일이 없어. 수출도 안 돼. 그리고 지금 내수 시장은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병력이 점점 줄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기체계 소요도 줄겠죠. 예, 무기체계 또 수요가 줄다 보면 고가화되고 그러면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무인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무인도 사실 뭐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서 그렇게 막 뛰어나게 앞서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특히 이제 군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사실 이제 맛보기용으로 도입하는 거지 본격적으로 도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맞물려서 좀 사실 지금은 호황이긴 하지만 좀 걱정이 좀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좀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좋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투자사들이 이런 투자 관련 리포트를 내면 대부분 다 보면 좋은 내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또 전에 듣기로는 지금 그런 투자 회사에서 방산 관련 애널리스트들 많이 뽑으셨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이걸 한 지가 한 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래도 아직 많은 부분을 특히 이제 방산 관련돼서 많은 부분을 뭐 한 50% 이상 정도는 알고 있다고 좀 자신하는데 8, 90%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과연 자 수박 겉핥기로 본 분들이 만드는 보고서가 그게 과연 그 제대로 된 반영을 하고 있는 건지가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그 이제 여러 방산업체들 공시들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일종의 이제 뭐 테마에 따라서 가는 경우도 좀 덜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방산인데 뭐 로봇 관련된 회사를 인수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좀 사실 이제 건전한 K 방산 환경 조성하는 데는 좀 오히려 독이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